2025년 말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2,000조 원을 돌파하는 순간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해 간단하게 10분 정도로 다룰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리서치를 시작하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제가 투입한 시간이 무려 12시간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정부 발표 자료만 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해외 사례도 찾아봤고, 경제학 논문도 뒤져봤고, 심지어 다른 유명 채널들의 인기 영상들까지 분석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가치 있는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싹 해결되실 겁니다. 누구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서 쓸 수 있는지는 물론이고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숨겨진 의도까지 모두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2차 민생지원금의 전체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부터 확실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2025년 9월 22일 이 날짜 꼭 기억해 두세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딱 1회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1차와 완전히 달라진 점이 바로 이겁니다. 1차 때는 사실상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었잖아요. 무려 4,554만 명, 90% 이상이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90%에게만 줍니다. 아, 그럼 나는 받을 수 있나?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단순히 건강보험료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 얼마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오직 월급만 보고 보험료 결정.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줌.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월급이 적으면 보험료가 낮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 합산, 전액 본인 부담.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소득이어도 직장 다니는 사람과 자영업자가 완전히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김 씨 직장인, 월급 300만 원, 아파트 5억 원 보유, 건강보험료 낮음, 지원 대상. 최 씨 자영업자, 월 수입 250만 원, 아파트 3억 원 보유, 건강보험료 높음, 지원 제외. 공평하지 않죠?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요. 이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준비 중인 보완책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고액 자산가를 별도로 걸러내는 기준입니다. 정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이 바로 별도의 컷오프 기준입니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를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강보험료가 낮아도 지원에서 제외됐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진짜 고액 자산가들을 걸러내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요. 다음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음. 일반 기준 적용하면 불이익.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면 대상 포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보다 소득 높아 탈락 가능성.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으로 판단. 실질적 생활비 부담 고려. 이런 특례들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나름대로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6월 한 달 보험료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일용직이나 계절제 근로자들이 그 달에만 소득이 몰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정말 불공정하죠? 이번에는 월 평균 보험료나 일정 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훨씬 합리적인 방향이에요.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돈을 어디서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1차 때는 이런 불만이 정말 많았죠. 쓸 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있는데 동네 마트에서는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나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차 때는 제한적이었던 하나로마트 사용이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의 지점에서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하나로마트 사용 확대입니다. 기존 전국 2,200개 지점 중 고작 121곳.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채소, 고기, 생필품을 쿠폰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실질적인 변화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사용처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사용처가 더 있습니다. 첫째, 동네 슈퍼나 지역 마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둘째,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나 QR 결제로 결제 가능하게 하는 방안. 셋째, 대형 쇼핑몰뿐 아니라 작은 온라인몰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최종 결정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부정사용을 막는 대책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1차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가족 이름을 도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복지 정책의 취지를 완전히 흐려버립니다. 이번에는 단속이 정말 강해집니다. 첫째, 중고거래 사이트에 쿠폰 재판매 금지 규칙을 보내고 실시간으로 거래를 감시합니다. 둘째, 걸리면 바로 돈을 돌려받고 벌금은 물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QR코드 보안을 더 강화하고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거래를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도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단속까지 철저히 준비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상위 10%를 빼고 90%에게만 주기로 했을까요? 이제 그 숨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2시간 넘게 리서치하면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정부가 전 국민이 아닌 90%에게만 줄까요? 그냥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자도 받는다는 비판을 막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겁니다. 둘째, 앞으로도 계속 복지를 하려면 무조건 다 주는 방식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입니다. 셋째, 돈을 쓰는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상위 10%는 소비를 잘 안 하고 중산층 이하가 돈을 쓰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결론이 비슷합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코로나 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줬습니다. 부자들은 제외했고 그 결과 돈이 바로 시장에서 쓰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소득 하위 80%에게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전기 난방비 부담이 줄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저축해 버렸습니다. 소비가 늘지 않으니 경기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는 선별 지급이 경제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전 세계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제 신청 방법입니다. 아직 정부가 최종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1차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예상됩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 24나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부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부 정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6개월치를 출력해 두세요. 둘째,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소득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셋째,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재산세 과세표 준액 통지서와 금융소득 관련 서류를 챙기세요. 넷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특례를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대리 신청 업체 이용, 개인정보 위험 사이트 접속, 검증 안 된 정보 믿기. 꼭 확인해야 할 것 정부의 공식 발표, 신청 기간, 그리고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여기까지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리서치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정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이번이 민생지원금의 마지막 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일까요? 왜 이번이 마지막 일 수 있느냐?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빚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IMF가 권고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둘째, 국회에서 재정준칙법을 논의하고 있어 복지 예산에 상한선을 두는 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지원금은 사실상 복지 정책이 바뀌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보편적 복지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세밀하게 나눠서 계층별로 다른 금액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정치적 인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핵심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5년 9월 22일,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뺀 나머지 90%이며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례로 포함됩니다. 반대로 고액 자산가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온라인 몰전 통시장생 필품과 식료품 위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를 간단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1단계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세요. 2단계 재산세와 금융소득을 확인하세요. 3단계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하세요. 모든 기준을 통과하면 가능성이 높고 일부만 해당되면 정부 발표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8월에는 정부 최종 발표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9월에는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과와 사용처 정보도 꼭 확인하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모든 핵심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확인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가계부채가 무려 2천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복지 정책의 전면 개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지원금 완전 폐지, 기초연금 대상자 대폭 축소, 의료보험 본인부담률 인상, 교육비 지원 축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국가 재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빚을 내서 복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정부가 90%에게만 주고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세웠는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지급 기준과 대상자 선별 방법, 사용처 확대와 부정사용 방지 대책, 왜 90%에게만 주는지, 그 경제학적 배경과 정부 의도, 앞으로의 복지 정책 변화와 전망. 이 영상 하나로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처럼 90%에게 넓게 주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서 더 많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1. 지금처럼 넓게 지급해야 한다. 2. 집중해서 더 많이 줘야 한다. 댓글로 1번 또는 2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 최종 발표가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